포르쉐가 상장을 준비 중이다. 정확히는 폭스바겐이 포르쉐의 상장을 준비 중이다. 스핀오프, 얼마 전에 다임러에서도 다임러 트럭을 분사 검토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포르쉐를 상장을 해서 기업 공개를 해서 25% 최대 주식을 매각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최대 33조의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포르쉐를 상장을 하고 자금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단신, 블룸버그 통신이 포르쉐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검토 중에 있다. 정확히는 폭스바겐 그룹이 검토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포르쉐의 상장은 처음 나온 얘기냐? 2018년도에 이 포르쉐의 CFO 루츠 메스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르쉐가 만약에 상장할 경우에 시총은 700억 유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진의 맨 오른쪽이 포르쉐의 CFO인 루츠 메스케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 상장을 검토해서 이번에 만약에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시총은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느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클 댄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대 1,100억 유로, 그 정도의 시총을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크다고요? 영업이익률이 페라리급이다, 포르쉐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2021년 1, 2, 3분기 동안 판매된 판매 대수가 18만 1,000대. 여기에서 총 매출이 175억 유로입니다. 영업이익은 19억 유로. 영업이익이 10%가 넘습니다. 반면에 폭스바겐 그룹은 3분기 동안, 즉 9개월 동안 630만 대를 판매를 했고요. 총 매출액은 1,555억 유로. 여기에서 17억 유로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죠. 판매 대수는 35배 차이입니다. 포르쉐가 35분의 1을 판매를 했는데 판매 금액으로 따지면 8.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포르쉐는 비싼 차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포르쉐가 11% 정도 더 높습니다. 35분의 1 판매를 했고 전체 매출은 8.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1%가 높다. 이게 포르쉐의 가치를 대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시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중에 25%의 주식을 매각을 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총 금액 이익이 폭스바겐 현금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총 금액이 33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조를 가지고 포르쉐의 전동화, 전기차 사업 성공적인 이관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포르쉐는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정말 꼭 지켜야 될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각 수수를 통해서 자금을 더 확보를 해서 이거 전기차 사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폭스바겐 그룹이 아무리 유럽의 엄친아 브랜드고 유럽의 자동차 미래의 전망, 희망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유럽의 대장 완성차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유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폭스바겐 그룹의 전동화를 위해서 모든 금액을 유로에서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디젤 게이트를 통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을 했고요. 또 이렇게 1,555억 유로를 매출을 올려야 17억 유로 정도밖에 순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이 구조상 여러분들이 200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 매출 대비 매출이 그러면 200조가 넘는데 한 해 매출만 이 매출이 다 순이익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 최종 순이익을 보면은 거의 2%도 안 되잖아요. 폭스바겐은 이제 박리담회를 하는 유럽의 이 생산 비용이라든지 공장 운영, 인건비 얼마나 부담이 가중되겠습니까? 폭스바겐은 자꾸 중국에 가서 싼 공장 부지에 싼 인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높이려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포르쉐가 폭스바겐이 35배를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보다 더한 이득을 주는데 전기차 시대에도 이거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의 포르쉐의 이런 페라리급의 영업이익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폭스바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페라리도 마찬가지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내연 자동차로 완벽하게 차별화된 상품성을 제공을 해서 고객의 지갑을 털어왔던 이런 프리미엄 이상급의 럭셔리 브랜드들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동력 성능 그리고 경량화를 통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클 다이나믹스 그리고 포르쉐 911의 RR 또 포르쉐 박스터의 MR 이런 컨셉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포르쉐여야만 하는 분명한 가치, 밸류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는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말 2억, 3억 이런 지출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안전벨트
색깔 바꿔주는데 50만 원. 네, 뭐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 포르쉐니까 당연하지. 야, 포르쉐가 안전벨트 이거 아무나 안 바꿔줘. 이게 통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일단 성능에 있어서 전기차를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연 자동차가 아무리 속된 말로 용을 빼는 재주를 부려도 전기모터의 효율, 전기모터의 성능, 전기모터의 즉각적인 토크의 작용으로 인해서 리니어한 출력,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고장, 유지, 보수 모든 부분에서 다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걸 내연 자동차로 어떻게 그 가치를 넘어서게 되겠습니까? 필름 카메라가 아무리 완성도가 높아도 디지털 카메라의 편의성과 디지털 카메라의 비용 절감, 디지털 카메라의 또 사용 편의성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쉐는 최고여야 되고 포르쉐를 통한 경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야 되는데 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발리고 있어요, 전기차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높은 가격표를 매길 수도 정말 애매한 입장이 있고 앞으로는요. 그 다음에 포르쉐의 그 엄청난 옵션지를 통해서 차값만큼 옵션을 부풀려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옵션은 자동차 메커니즘, 이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마진율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실질적인 이득이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건데 포르쉐의 영업이익률이 1,555만 대를 판매를 3분기 동안 해야지만 낼 수 있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포르쉐가 제공하는 최고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가치 이게 흔들리게 되면 더 이상 이걸 제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포르쉐가 전기차를 압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량화를 통한 뛰어난 비클 다이나믹스 이거는 전기차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타이칸을 내놨는데 타이칸의 공차 중량이 2.14톤입니다. 2.14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뉴르부르클링의 기록이 얼마고 뭐 서킷 기록이 얼마고 얼마나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포르쉐의 맛을 잘 살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포르쉐가 만든 첫 번째 전기차고 내연 자동차의 감성이 잘 사라져 있고 묵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포르쉐 스타일의 전기차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뭐 이 정도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포르쉐의 약발, 포르쉐가 이어져온 가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니까 마음이 뭐 좋겠지. 잘 달리겠지. 뭐 공차 중량이라든지 그걸로 오는 관성 모멘트의 증가, 또 비클 다이나믹스에 미치는 영향, 뭐 가속도 이런 것들 소비자들은 깊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달라질 거란 얘기죠. 앞으로는 포르쉐가 911 전기차를 안 만들고 나머지를 다 만들겠다. 마칸, 파나메라, 또 카이엔 뭐 이런 것들을 전기차로 다 전환하는데 이 911만큼은 안 한다. 왜냐하면 911은 RR이라는 독특한 레이아웃, 그 리어 엔진의 리어 구동 드라이브 이 방식과 또 극강의 경량화를 통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접지력과 스포츠 주행의 감성 이런 것들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선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다. 이렇게 영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걸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보니 그냥 뭐 무게는 배터리만큼이 확 증가를 해버리게 되고 완벽하게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이거에 대한 차별성도 이제 없어집니다. 전기 모터는 뭐 밑으로 다 내려가면 되는데 엔진이 앞에 붙어있든 중간에 붙어있든 뒤에 붙어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프로펠러 샤프트가 짧아져가지고 이 동력 손실이 최소화되어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뭐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엔진 레이아웃과 구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출력도 수평대항 방식의 6기통 엔진에서 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엄청나게 막 껍깃하면 막 1000마력 2억도 안 되는 돈에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는 루시드에어 1000마력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500마력, 600마력 뭐 쥐어짜가지고 700마력으로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평대항의 이제 6기통에서 700마력을 넘기려면은 그러면 가격이 벌써 얼마입니까? 여기에 또 하이브리드 같은 거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3억, 4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불한 만큼 얻어지는 출력적인 만족도도 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 감량 뭐 이런 것들, 뭐 무게 감량을 통해서 뭐 도로에서 뭐 그 비클 다이나믹스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제한되어 있고 뭐 서킷 가서 들기 전에 그 비싼 차를 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더 많겠고 또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오일류, 케미컬류를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높은 열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또 포르쉐 같은 경우 터보 차저를 높게 부스트압을 걸어서 쓰게 된다 그러면 가솔린에서 또 VGT 즉 베리어블 지오메트릭 터보 차저 이걸 써야 되는데 가솔린에서 이 베인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배기압을 조정을 하는 이 가변 터보 VGT를 적용하게 되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도, 1100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메인 소재가 굉장히 열에 강한 뭐 세라믹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우 비싸요. 이런 소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든 터보차저가 만약에 고장이라도 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수리비가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부담을 안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전기차에는 전혀 소비자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관리도 쉽고 유지하는 것도 뭐 부담 없고 그 다음에 고장 날 확률도 그만큼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불리함. 그럼 결과적으로 무게라는 그래 경량화를 통해서 주행 감성, 스포츠 주행이 정말 맛깔나게 된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지금의 포르쉐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911이 전동화가 안 한다. 우리는 911의 정체성을 이게 아니라 911과 같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차들은 전동화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이어가기가 지금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배터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가벼워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를 내연차에서 그냥 뚝딱 전기차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맞게 더 작아지고 소형화되고 그러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경량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증가. 배터리가 지금 절반 무게로 줄어든다고 해도 배터리 용량 늘리면 한 200~300kg 무게가 증가가 되는 요인이 되고요. 전기 모터 감속기에서도 무게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전기차로 한 600마력, 700마력 동력 성능을 발휘하면서 공차 중량은 한 1.5톤. 그러면서 배터리 주행 거리는 한 번 충전에 한 400~500km는 가야 포르쉐 911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상품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관련해서 타이칸이 나온 그걸 보면 에너지 밀도도 높여야 되고 경량화도 아무리 못해도 500 이상은 덜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레이아웃, 이런 전기차 설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911은 사실은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설프게 내버렸다가 막 2톤 가까운 911이 나와버리고 이걸 또 서킷 가가지고 이게 912 전기차래요 하고 갔는데 무게에서 오는 질량 증가에서 오는 관성 모멘트가 커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 똥멍청이 같은 거동을 보여주게 되게 되면 911의 명성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911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포르쉐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포르쉐의 장점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모델에서 플레들거나 루시드하거나 아니면 현대에서 RM20의 전기차 이 형태가 나와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나오게 되면 야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브랜드 예전에 내연차 시대의 그 브랜드는 없어지는 거야. 리셋되는 거야. 이제 그냥 출력되고 가성비 좋고 뭐 전기차 전기 모터는 이런 거 고장날 확률도 많이 없으니까 이런 데서 그냥 값싸게 가성비 보고 선택하면 돼.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되면 포르쉐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안전벨트 색깔 바꿔주고 키 몰딩 바꿔주면서 엄청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 황금알을 낳는 거의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라도 경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경량화를 이루어야 돼요. 배터리가 경량화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덜어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덜어내더라도 안전 그리고 주행의 즐거움, 내연 자동차의 그 손맛 이런 것들을 전기차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감성적인 만족도와 그 터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금을 30조 이상 확보를 해서 이걸 통해서 미래에 포르쉐 브랜드가 계속 영속적으로 황금알을 날 수 있는 페라리 내연 자동차 시대 슈퍼카가 낼 수 있는 영업이익을 그대로 폭스바겐 그룹에게 안겨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이미지를 계속 끌고 나가서 브랜드 가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상당히 포르쉐가 지금 앞으로 미래 전략에 있어서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정말 머리털 빠지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쉐를 지켜내야 포르쉐를 기반으로 막강한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대중차 라인업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폭스바겐 그룹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내연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을 쏟아내게 되면 테슬라처럼 이제 수직 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인 순위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단일 모델로서 모델 3, 모델 Y와 같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려면 내연 자동차는 앞으로 한 4년, 5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은 영업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이득을 통해서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을 포기해야 됩니다. 계속 미래 전기차를 위해서 계속 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포르쉐와 같은 폭스바겐 그룹의 자금줄로 여겨졌던 이런 황금알을 낳는 브랜드가 힘을 잃게 될 경우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고성능 브랜드 그리고 이렇게 높은 가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포르쉐와 같은 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이 어떻게 전기차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해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고 또 브랜드의 밸류가 하락을 해서 역사 속으로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라고 잊혀지게 될지 요 관전 포인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전기차 시대의 성능, 감성 그리고 또 자동차가 주는 그런 유형의 가치 이상의 상징적인 가치를 통해서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는 이런 브랜드들 신규 브랜드에서 나올지 아니면은 전혀 대중차 브랜드로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브랜드들이 이런 부분의 중심 또 맥을 짚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될지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좀 유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기업 공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포식자, 최상의 포식자로서 그 밸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정말 관전 포인트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 깊이 인사이트 있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 심심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